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이죠. 네. 그것과 함께 지역화폐법 개정안, 이게 다 부결이 됐습니다만은 관심은 역시 김건희 특검법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치권에 또 국민들의 관심이 총 집중이 되니까.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최근에는 모든 게 김건희 특검법.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되느냐 마느냐, 그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저는 완전히 진영 간 대결이 최정점에 달하는 그 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 결과는 194대 104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108명입니다. 국회. 예. 그러면 4명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성이 2명으로 돌아선 거예요. 원래 하나. 야권은 예. 192명 아닙니까? 네. 2명이 예.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거고, 무효 하나, 기권 한 표도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거고, 사실상 그 사람들도 찬성이나 다름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차마 찬성은 할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무효 뭐 이렇게 맞습니다. 기권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4명의 이탈 의미가 뭡니까? 저는 심리적으로는 가결 쪽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심리적 가결.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탈하고 찬성해버리고 민주당을 편드는 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민주당을 편드는 게 돼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결과가 가져올 파장입니다. 그러면 당장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는 뭐래요? 봐라, 한동훈이 주도했네. 친한계가 주도했네.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막장입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가서 말 그대로 국민의힘은 사실상 분열이에요. 사실상 분단입니다. 분당이에요. 심리적 분당으로 심리적 일단 분당으로 가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한동훈 대표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봐라, 김건희 특검 가결의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차마 못하는데, 근데 4표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뭐 많아야 한 2표 정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두 표 나오지 않겠나. 4표가 나왔다는 건 여기에 플러스 4만 더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결이에요. 그때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거부되는 상황이 와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상 대통령의 국정이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결은 안 됐지만 굉장히 위태로워졌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90일의 법칙, 100일의 법칙이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뭔가 유효타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하락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이거든요. 그런데 100일 다 돼가고 100일 넘어가는데, 한동훈 대표 자기 지지율도 계속 내려가고 국민의힘도 지금 망연자실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가는데 당신 대책 없어요? 이러면은 친한계 내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한동훈 대표의 결단의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다. 왜? 안 그러면 나오는 이야기는 4글자입니다. 공도동망. 공도동망. 청명에 망하나 한식에 망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렇게 되면은 정말 보수가 괴멸되는 상황까지 그럼요.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나오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에서라도 뭔가 좀 파격적이 나오면, 우리가 우리 시간에도 다뤘던 겁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보다 더 선제적으로, 파격적으로. 아니, 보통 이제 국민들은, 심지어는 야권에서는 한 5 정도 할 거야. 우리가 제일 높은 수위가 10이면 한 5 정도 할 거예요. 한 7, 8을 내버리면 깜짝 놀라죠.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3가지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사과. 파격적인 사과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2부속실 빨리 설정. 아니, 공간이 한 평이라도 돼도
명분이거든요. 뭐 명분이죠. 아방궁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한 평짜리 그냥 가서 그냥 명패만 달아놔도 돼요. 제2부속실. 그러고서 제2부속실 설치했습니다. 관리합니다. 일정표 관리하고 그러면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예. 할 명분이 생겨. 아니 설치했잖아요. 김건희 살인자라고 그러는데도 설치했잖아요. 명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냥 해외 순방할 때도 따라가지 말고 조용하게 스텔스 행보. 스텔스 행보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예. 내년 초에 이재명 또 사법 리스크 오고 이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팝송 중에도 스텝 바이 스텝 있지 않습니까? 예. 영어 배울 때도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하면은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측에서는 그렇게 좀 뭔가 문제를 풀어가려는 어떤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뻔한 답변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과하면 더 큰 사과를 요구할 겁니다. 그럼 사과 안 하면 해결됩니까? 사과하면 중요한 거는 야권의 공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얻는 명분입니다. 이게 예.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명분. 야, 야권에서는 한 5 정도 생각하는데 7, 8 정도 수위를 높여서 딱 대응책을 마련해버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완전히 짐짓 놀랍니다. 뒤통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타날 줄 몰랐던 그 적벽에 짜잔하고 나타나서 제갈공명 선생님의 전략이 먹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펼쳐야죠. 정치라는 거는 정무라는 건요. 또 전략이라는 건요. 책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손을 쓰지 못하는 걸 확 비틀어버리는 전략. 그걸 나와야죠. 그래서 조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하는데 아마 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 11월에 1심 이재명 판결 결과 나오면은 그 뭐 상황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그것만 믿고 있나요? 사법부만. 지금 아니, 믿을 것은 그것 외에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11월 달에 우리 반의 애들 공부 못해.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똘똘이 영식이 걔도 수학 10점 또 똘똘이도 5점 맞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야? 자기는 빵점이야. 그러면 1등 할 수 있습니까? 내 점수가 올라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고 점수가 박사님이 공부 잘해봐서 아시지만은 다른 애들 공부 못하면 소용없어. 우리 학교 공부 못한다? 다른 학교는 놀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요. 내가 출중하면 내가 월등하면 꼼짝 못합니다. 네. 더군다나 10월에는 국정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뭘 터뜨린다, 뭘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정감사는 그렇지 않아도 야권의 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터뜨리든가 또 제보들이 또 쏟아져 그럼요.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치유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24일 용산 만찬도 있었고 그 이전에 좀 독대를 하자. 그렇죠. 만찬 전후에. 그것도 거부를 당하면서 빈선 만찬이다, 명탕 만찬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10월 2일, 지난 2일이죠.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대표단 또 상임위원장 간사 만찬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패싱을 당했어요. 한동훈은 금배지 없잖아. 당신은 빠져. 이렇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 또 김대남 녹취록이 나와갖고 윤한 갈등이 아주 격화되고 있어요. 예, 아주 미묘한 시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윤한 갈등이 거의 절정에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6일 날 예,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친한계들하고 식사 만찬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 그래요? 계속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당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네.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10월 16일 날 뭐가 있습니까?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지금 부산 금정도
조국 혁신당 민주당이 단일화했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금정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택을 받았는데 대통령하고 계속 삐걱거리는 모습. 아니, 고 박사님 생각해보세요. 상식 아닙니까? 우리 그냥, 아니, 고도의 우리가 전문적인 분석 이런 거 떠나서요. 상식으로 엄마, 아버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콩가루 집안이지 제대로 된 집안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 어머니는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정치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두 사람이 싸우고 갈등 빚는다, 한 사람 패싱이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저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현안들입니다. 의료 갈등 해결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순방하는데 지금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6일날 따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왜? 한동훈의 시기에는 내년 9월까지예요. 대선 나간다면 내년 9월달 되면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데이터 전문가 아닙니까? 주변에 제가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냥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지지층들의 목소리는 제발 좀 협력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다른 거 다 떠나서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든 그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발 두 분이 협력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계 갈등, 정치 연한, 민생 정말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든든한 경쟁력을 마련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 목소리를 담아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자라는 것이 6일에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한 친한계 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하고는 앞으로 상대 안 하겠다. 이제 이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 상대자야. 이런 선언을 한 걸로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일 그렇죠. 그 만찬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동훈 대표도 이제 자기 세력을 모아서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 예.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흥미로운 걸 말씀드리면 세력화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력화를 정말 잘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또 보수를 위하는 또 지지층들의 마음일 거예요. 왜? 보수가 잘 돼야 되니까. 결론은 보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3당 합당을 했지만 초반에 흔들렸지만 결국 뒤엎어서 정권 재창출합니다. 노태우 정권 다음에 3당 합당 이후에 다시 YS 정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때 YS가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려고 하니까 마 산에 가자. 그게 유명한 마 산에 가자. 마산을 갑니다. 마산으로 내려가. 아버지가 있는 경남 마산을 가는데 그때 이 민정당 출신들이 화들짝 놀립니다. 아이고 막 큰일 났다 이거 막 달래라. 그러면서 YS가 딱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러면서 아실 거예요. 박철원 다 물러나고 박태준 딱 기선을 제압해가지고 정권을 잡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허주 김윤환이가 그렇습니다. 딱 YS 허주가 딱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는 허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된 케이스는 언제냐? 여당이에요. 이해창 대법관 출신의 국무총리 출신의 대쪽입니다. 제가 대쪽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YS하고 충돌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인재가 딱 등장하죠. 나는 이해창의 무례함을 결코 동감할 수 없습니다. 나가버립니다. 이른바 보수가 분열되면서 와지권 그때 수평적 정강교체가 되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결심을 감행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려면은 정말 세력화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흠집나게 또 만들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존중하면서 내 주장을 내 세력을 힘을 관철할 수 있는 그걸 한동훈 대표가 정무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그날 얼마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계락할 수 있는 뭐 원외는 좀 빼고
현역 의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108명 중에. 저는 한 20여 명 정도가 모이지 20여 않을까. 명. 20여 명일 겁니다. 근데 좀 새가 약하네요. 아직까지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몸을 살릴 겁니다. 이걸 자칫 대통령에 대항하는 것처럼 비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예. 진짜 말 그대로 뭐 홍경래의 난도 못하고 제압당해버릴 수. 아니, 이방원이는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방원이는 정도전도 쳐버리고 정몽주도 쳐버리고 아버지도 저 함흥에 보내버리고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의 한동훈 대표는 그럴 만한 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20명이 왜 중요하냐. 적어도 특검법을 통과시켜버릴 수는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10월 6일이 굉장히 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국민의힘에게는 역사적 날이 될 거다. 아, 적어도 그렇게 이게 봐야겠네요. 구데타나 뭐 거사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동훈이 앞으로는 저는 그냥 숨죽여 지내지는 않습니다. 제 목소리 냅니다. 하는 날이 되는 거죠. 아, 그런 의미가 있네요. 예. 아마 친윤계라고 하면은 주로 영남권인데 한 6, 70명 이렇게 되고 그렇죠. 나머지 또 이제 중도에 있는 분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안철수 걔도 또 몇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번에 총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좀 공천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한동훈 대표를 따를 수가 있겠죠. 또 최고위원에 뽑힌 장동혁, 최고위원에 뽑히지는 않지만 도전했던 박정훈, 네. 이런 사람들은 모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그 무렵에 그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윤들이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을 예. 이기지 못해서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김옥균의 3.1천하처럼 갑신정변을 했는데 3.1천하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이도 한 서너 달 하고 쫓아내버린다. 끌어내린다. 그게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과연 한동훈 대표가 2년은 고사하고 내년 9월까지 버틸 수가 있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봄쯤에 그냥 딱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본인이 선언하든 아니면 쫓겨를 나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처럼 이제 여론으로 보면 지금 이른바 본인 스스로가 자진사퇴설이냐 이른바 강제 축출설이냐 이게 중요한데 자진사퇴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자진사퇴하는 순간 그래 네가 못 견디서 나간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아우라가 좀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축출됐다 그러면 어떤 게 생깁니까? 약간 연민이 되거든요. 네. 정치에서는 언더독이 중요한데 고 박사님도 기억하시는 이전에 이인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도 아니 당신이 나가는 바람에 정권 뺏겼어.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자칫 그 책임을 덮어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간 다음에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하지만 강제로 축출되는 상황이 된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최고위원들이 지금 김재원 또 김민전 이렇게 나가버리는데 이뇨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뇨한 나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버텨주면 괜찮거든요. 예. 그런데 회유당할 수 있죠. 예. 만약에 진종호가 더 충격적인 건 만약에 장동혁이 이렇게 돼버린 순간은 완전히 한동훈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쿠데타를 거사를 잘못 치르면 김옥균의 3.1천하가 돼버리는 순간인데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 이번 10월 6일 모임에 배현진 의원이 오느냐 안 오느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쏠려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배현진 의원은 굉장히 또 눈치를 봅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때는 홍준표 대구시장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센스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배현진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리마를 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 번은 11월 모임이 한 번 더 있는 경우 그때는 이제 사실 굉장히 중체단 일이겠죠. 11월 12월에 11월 달에
김건희 특검법을 더 세게 만들어서 민주당이 제출이라는 그때 한 번 더 뭐 이번 10월 6일 모임은 아닙니다. 11월 달에 한동훈 모임이 한 번 더 있을 때 조경태 의원이 참석을 하느냐.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친한이냐 친윤이냐의 가림말을 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주호영이다. TK의 주호영이 과연 어느 쪽에 가르마를 타느냐 이게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정말 국민의힘 내부가 아주 복잡 다단에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내분 상황이 결코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한테 좋은 방향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정말 그게 걱정이고 이런 상황들이 악화될 경우 봉멸이라고 정말 걱정이 앞서는데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본인들도 잘 알니까 또 벼랑 끝 타협이라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나올 같습니다. 겁니다. 네. 예.